안녕하세요. 미래인재고시학원에서 행정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은 2023년 국가직 9급 행정학 개론 문제인데, 총평하는 것은 시험 당일날 제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총평은 간단하게, 대신 해설은 자세하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평 내용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어려운 것이 14번, 17번, 20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총평이라든가 해설 자료 하는 것은 알파 행정학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약간 어렵다 했지만은 실제로 문제의 정답을 고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런 공부 방법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파인자 카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적 수기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도 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 어떤 동기도 좀 부여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알파인자 카페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평 내용 하는 쪽에서 영역별 파트에서 기초이론 파트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좀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었죠. 그러나 어떨 때는 8문제 출제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별 출제 빈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냐 법령 문제냐 이렇게 나눌 경우에 이론 문제가 13문제, 법령 문제가 7문제인데, 법령 문제가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7문제 출제되었으니까 좀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험 공부를 할 때 법령 내용들도 좀 더 중시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알파 행정 책이라든가 핵심 체크 이런 쪽에 법령 내용들을 그저 요약해서 다시 바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한국의 행정 법령집 교재 내용들도 같이 봐주게 되면은 시험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고득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해와 암기예요. 근데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개념을 명확히 하고 특징, 장점, 단점을 추론할 수 있으면 그게 이해예요. 근데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추론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20번 문제 이런 거 보면서 검사 요인이 무엇인지 개념을 명확히 알게 되면은 그럴 때 그런 어떤 잘 모르는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거 꼭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암기사항인데, 우리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인사이온의 이온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이것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암기를 들어가면 좋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방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이럴 때 인사위원회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사행정은 실적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하는 것은 바로 정책 중립과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그리고 어떤 정당이 이런 쪽에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바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이원이 될 수 없는 자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해서 임용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정책 중립,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생각하면서 정당의 당원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인, 지방의 의원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좀 법령 내용도 생각하면서 암기를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령 내용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좀 덜 겪을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단순 암기사항이 있어요. 날짜를 60일로 할래, 30일로 할래, 즉시로 할래, 이런 내용들은 보면서 암기를 좀 해주는데, 그 내용도 추론이 가능한 것은 추론을 하면서
좀 암기를 해주면 되겠지요. 그 외에도 우리가 두 문자 암기법이라든가 연상 암기법 등을 활용해서 암기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행정학 덕분에 합격하실 거예요. 행정학에서 안정적 고득점을 통해서 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내용부터 바로 보려고 합니다. 문제 1번 돼 있죠.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이제 여기 시험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문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OX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OX로 직접 판단이 어려운 것은 다른 지문과 비교하면서 좀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돼 있죠. 과학적 관리는 체계관리자의 운영 원리로 포스코브를 제시하였다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알고 있는 거 포스코브를 제시한 학자가 누구죠? 규릭이잖아요. 네, 규릭입니다. 그죠? 그럼 규릭하게 되면 과학적 관리론자인가 행정관리론자인가 이건데 원래 고전적 조직 이론에 세 가지 이론이 있죠.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이요. 자, 그러면은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관리론을 비교하는 문제가 기존의 시험에서도 한 2번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뭐가 출제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데인데 테일러는 자극 계층을 대해서 연구해서 위로 어떤 관리의 원리나 방법 이것을 바로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상향적 귀납 접근이라고 합니다. 대신 행정관리론 하는 것은 페이오라든가 규릭 이런 사람인데 이들은 관리 계층의 입장에서 연구해서 바로 어떤 조직구조 설계 원리라든가 관리 원리를 제시하는데 이럴 때 규릭은 바로 행정의 기능 또는 체계관리의 기능으로서 포스코브 7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죠? 기능 7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게 여기에 보게 되면은 포스코브에 가지고 우리가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1번 문제를 보면서 고전적과 신고전적, 현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고전적 조직 이론 범주에 있는 이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 관리론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체계관리제 운영원리로 포스코브를 제시한 사람은 규릭이고 이 규릭이라는 사람은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행정관리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1번 지문 하는 것은 틀렸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있죠. 행정 행태론 하게 되면은 바로 행정인의 행태를 연구하는데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태도는 당연히 의사결정의 산물로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원한다. 그게 이제 바로 선호이고 목표이고 가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위계적 강의를 듣는 것이 공무원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은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인데 이거죠. 행정을 의사결정으로 보고 의사결정 가치와 사실로 구분이 되는데 이럴 때 가치 부분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런 법칙 정립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해서 행정 행태로는 행정학은 이론과 법칙 정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을 연구하고 의사결정을 연구하되 의사결정 속에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연구하자. 이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인데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그러나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지도하였다? 아니죠. 가치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2번 내용 하는 것도 틀렸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행정론 하게 되면은 1960년대 흑인 폭동, 베트남 전쟁과 같은 바로 거세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잖아요. 그죠?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후기 행태에 등장했고 후기 행태주의는 어떤 행정현상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게 사회적 적절성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 구현을 위해서 실천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실천성이죠. 이런 후기 행태주의 사조와 같이 가는 행정학의 이론이 뭡니까? 신행정론이잖아요.
하면 신행정론은 이제 가치를 중시하면서 특히 약자 보호, 사실 형평성 가치를 중시하지요. 그리고 참여, 대화, 합의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어떤 후기 행태 신행정론은 사실 적실성과 실천성을 중시했고 가치를 중시하는데, 그 가치 중에서 특히 사실 형평성 가치를 중시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신행정론은 실증주의 방법론 하게 되면 행태주의에서 말했던 실증주의 또는 논리실증주의죠. 비판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치로서 사실 형평성 중시, 적실성 강조되는데 정확히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 4번 돼 있죠. 이 신공공관리론 하는 것은 전통적 행정이론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뉴 거버넌스와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신공공서비스론과 비교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떤 시각이 나왔느냐, 이걸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행정이론과 비교하면은 민간 공공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을 신공공서비스론과 비교하게 되면은 신공공서비스론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연합체 구축이라든가 통합적, 합동적 그런 구조를 중시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가 정신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라면은 시민권을 중요시한 것이 신공공서비스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 많이 했죠? 하면서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비교하면서 이런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을, 방향잡기가 아니라 바로 봉사해서 서비스 되는데, 그 서비스 의미가 뭐였습니까? 시민과 지역 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 창출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연합체 구축이라든가 협동적 구조, 이런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4번 질문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뭘 비교하는 시각이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봐주게 되면은 당연히 4번은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얼마나 비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1번 지문을 틀린 사람은 전혀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관리론 비교 시각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잘못 판단했으면은. 4번 또 잘못 판단했으면은 신공공관리론과 전통 행정을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비교인지, 신공공관리론과 바로 신공공서비스론 비교인지, 이런 비교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런 내용들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도 있는데 정답은 3번 갈 것이고, 이 문제의 난이도는 저는 중하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막스 베버가 제시했던 아이디얼 타입으로서 관료제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가산제적 관료제, 카리스마적 관료제, 근대적 관료제가 있는데, 앞에 수식어 없이 그냥 이념형 관료제 하게 되면 그것은 근대적 관료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료제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막스 베버가 제시했던 이 근대적 관료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럴 때 근대적 관료제의 속성을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거죠. 초범인적 자질과 같은 카리스마적 권위가 지배하는 관료제를 카리스마적 관료제,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세습적 지배와 같은 저도 권위가 지배하는 관료제를 가산제적 관료제, 그 다음에 합법적 권위가 지배하는 관료제를 근대적 관료제 되어 있는데, 그럼 근대적 관료제 하는 것은 바로 법규가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로 수단,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식 합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합법성과 합리성, 법과 합리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고전적, 그 다음에 여기에 현대적, 이런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얘기했듯이 어떤 카리스마의 관료제, 가산제적 관료제, 근대 관료제 비교하게 되면, 관료제 하는 것은 분업 전문화, 이걸 중시하면서 높은 복잡, 높은 공식, 높은 직권성 해서 이런 계층제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법규현 지배, 개세적 구조되어 있죠. 그럼 개세적 구조 하는 것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 전문적 자격과 기술 기준, 이런 걸 중시하게 될 텐데, 채용은 당연히 초직의 채용관리자라든가 상관이 바로 이런 어떤 임명권을 행사하겠죠. 그죠? 그 외에도 비정의성 공사의 구별, 공과 사는 구분해라, 이거죠.
문서인 행정, 관료의 전문화, 전임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근대 관료제의 특징이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이 뒷부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염두에 두면서요. 관료의 성립에 봉건적 지배체제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봉건 영주 지배 시대 하게 되면은 중세와 근대를 비교하게 되면은 중세 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중세 시대는 보통 이제 좀 신이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근대 사회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법과 규칙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근대 관료제의 발달은 당연히 이런 근대 사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산업 사회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신성화가 아니라 세속화된 사회에서 당연히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봉건 지배체제 확립 이 말은 좀 안 맞겠죠. 그죠? 옳지 않는 걸 찾으라겠으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죠. 그리고 근대 관료제는 뭐라겠습니까? 법규엔 지배겠죠. 목표산 적합하면서 형식 합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어떤 법적 합리 권위의 기초를 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문서로 모든 업무는 처리될 것이고 관료는 계층제에서 당연히 상관이 임명할 것이다. 이 말이고 관료 임명의 기준하는 것은 전문적 자격과 기술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죠? 그럼 이 내용도 저는 여기 어떤 난이도 볼 때는 중하로 판단하는데 의외로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 이게 알파인자 책에도 있고 제가 강의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출이 나오고 나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PPT 자료를 중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미 다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 하는 것을 중하로 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돼 있죠. 예산 이론돼 있는데 그럼 여기도 이제 비교잖아요. 그죠? 총체주의하고 점중주의를 비교하는데 이 총체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해서 비교 평가한 다음에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하면은 바로 예산 결정상의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총체주의는 당연히 뭐라고요? 합리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합리주의 대표적인 예산 제도로서 계획 예산이라든가 연기인 예산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럼 점중제 대표인 예산은 품목별 예산이고 성과지 예산하는 것은 약간 논란이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되 우리가 네 개를 비교할 때는 즉 품목별 예산, 성과지 예산, 계획 예산, 연기인 예산 이 네 가지를 비교할 때는 품목별과 성과지 예산은 주로 점중주의, 그 다음에 계획 예산과 연기인 예산은 합리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다만 성과지 예산은 약간 논란이 된다. 점중주의 하는 것은요, 원래 뭐 이 거시적 예산 결정이란 말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게 좀 애매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 총액을 결정하는 것을 거시적 예산 결정,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것을 미시적 예산 결정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거시적 예산 결정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그죠?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이 거시적 예산 결정. 대신 이런 어떤 부처 단위라든가 집단 단위라든가 개인 단위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면 미시적 예산 결정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시적 예산 결정 얘기했을 때 보통 합리주의가 총체주의잖아요. 그럼 총체적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약간 거시적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부분적 단편적이다면 약간 미시적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사용했다면은 일단은 점중지는 거시적 예산 결정하면은 이것도 안 맞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그건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점증이라는 게 뭡니까?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소폭의 증가 쪽인데 증가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 삭감이나 감축 이런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했으니까 일단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이다 이런 거잖아요. 뒷부분 확실히 잘못이고 앞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죠?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총체주의하는 것이 총체적 이 시각에서 거시적 예산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점중지가 한정된 수만 검토하고 한계적 가치만 검토하니까 부분적 단편적에서 미시형 예산 결정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은 다른 의미도 일부 있다겠습니다. 그렇지만 뒷부분 확실하게 틀렸죠?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죠? X 가면 되겠죠. 그죠? 한편 총체인 합리주의라겠죠? 그럼 당연히 합리 분석죠. 그리고 최선의 대안 이걸 찾아내서 자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최적의 자원 배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점중주의 하는 것은 한정된 수만 검토하고 한계적 가치만 검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중요한 대안 이런 것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예산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틀린 것 돼 있는데 정답하는 것은 2번으로. 이것도 난이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충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 점중 모형에 대해서는 루인스키에서 린드블럼, 윌답스키, 소폭의 변화, 정책 합리성을 중시한다, 목표 싸움성 곤란하다, 그리고 한정된 수만 검토하고 한계적 가치만 검토한다. 이것들 분석에서는 시간과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은 예산은 뭡니까? 전년 대비 조금씩 늘겠지요. 그죠? 분석에 서해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 의사결정에 서해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하고 예산이 조금씩 증가한다는 말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대안을 검토하려고 하게 되면은 많은 그죠?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전년 예산 대비 소폭이 변화하면서 그 변화된 부분만 검토하게 되면은 분석에 서해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 예측이 곤란한 불확실한 상황에 점준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쳐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방식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게 되면은 문제 3번 정답 쉽게 옳지 않은 거에 의해서 바로 2번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문제 4번 갑니다. 바흐라 바라체 무사 결정돼 있는데 이런 거 틀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선생님 행지학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 진짜 확 맞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요? 아 진짜 바흐라 바라체 무사 결정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엘리트론 계열이 있고 다운론 계열이 있는데 고전적 엘리트론의 옛날 엘리트들 미모가 뛰어나다 해서 미모파, 거기 다운론에서 바로 벤트 생각했고요. 50 미국의 엘리트론에서 밀지정군 현명하지. 60은 달에 다운론되어 있는데 이 달의 다운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신 엘리트론 바흐라 바라체 무사 결정론이잖아요. 하면 이들은 달의 다운론이 밝은 얼굴은 봤는데 바로 이런 실증 연구에서 어두운 얼굴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어두운 얼굴 하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책이 결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현상, 이렇게 해서 주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 결정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집행 과정에서 집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요, 이게 나중에 수정이 되면 정책이 전 과정에서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몇 번 나왔습니다. 한편 이들이 이런 어떤 정책 결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가장 쉬운 방법이 사람 잡아다가 뭡니까? 죽이면 돼요. 그게 바로 폭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일 수가 없으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 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흡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음에 한 자리 줄 테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죠. 그게 권력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파이를 키울 시기지 나눠 먹을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편견, 이런 것들, 정책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의 이런 어떤 법령 체계를 자본가 계급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바로 우회적으로 노동자를 지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마르크스 시각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어떤 규범, 규칙, 절차의 조작이죠. 그죠? 그걸 가장 우회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수단으로 언급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바로 신 엘리트론 몇 번 나왔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무살제 행태는 정책 문제 채택 이외에서도, 정책 의제 설정 그 이외에서 일어난다 했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다겠죠? 맞죠? 그 다음에
기존 정치제도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했잖아요. 그죠?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 그게 이제 지배적 규범 규칙 절차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규범 규칙 절차의 조작까지도 생각하면서 가장 우회적 방법들인데 요거 봉시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폭력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력의 두 얼굴 중 권력의 항상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지요. 맞습니다. 두 개 다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의 다운로는 밝은 얼굴을 봤는데 어두운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에 달의 다운론을 비판했지만은 이 모살제 이론은 어디에 속한다? 신 다운론이 아니라 신 엘리트론에 속한다. 그럼 이것도 X잖아요. 어때요? 이것도 당연히 중한 문제잖아요. 그래서요, 몇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출에서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70점대 맞게 되면은 뭐 잘 본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실시험 맞으려고 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격을 위해서요. 합격을 위해서라면 진짜 저는 90점 이상 맞아야 좋겠는데 진짜 정 안 돼도 85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충분히가 아니라 바로 거의 무조건 85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90점 이상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 뭐 충분히란 말 자체가 좀 어색하면은 이 상당히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거 4번까지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통합재정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통합재정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바로 어떤 GFS에서 정부 재정 통계 편람하는 것이 IMF에서 제시하는데 1986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001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앙정부 통합재정 수지는 1986이 기초를 해요. 근데 일반 정부 결산 수지는 2001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정부가 이제 계속 발표하거나 교수들이 글을 쓰게 되면은 이제 1986이 아니라 2001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요. 1986이고 2001 되는데 조금 얘기 있잖아요. 그냥 중앙지방정부 통합재정 수지 작성은 1986 하면 이거 현금지이고요. 금융활동 제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이런 거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도요. 근데 바로 GFSEM 해서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이죠. 사실상은요. 일반 정부 결산 수지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책자로 발간이 되는데 제일 책 앞에 표지가 뭐냐면은 통합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부 결산 수지 이것도 뭐 통합재정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정수, 윤영진, 세행작 책도 이쪽 내용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 통합재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했는데 이건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발생기하죠. 그리고 이제 기능적 기초가 아니라 제도 단위를 기초로 정의한다 해서 금융활동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당연히 들어가고 금융세 기금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도 포함이 된다. 추가로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쪽도 뭐 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공공기관 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돼 있는데 이 공기업은 그죠? 여기에 자체 수입액이 50% 이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준정부기관 하는 것은 50% 미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50% 자체 수입이 안 되면은 영리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영리 공공기관 이들이 포함되면서 공기업 50% 이상 이쪽은 제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죠? 시험 문제가 앞으로 나온다면은 사실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통합재정 수지 작성은 GFSM 1986에 기초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결산 수지 작성하는 것이 GFSM 2001에 바탕을 두다 보니까 앞으로 일반 정부 통합 재정하게 되면은 어느 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봐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통합 재정도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통합 재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당연히 경제 성질별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왜? 통합재정? 이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상 수입과 지출,
자본적 수익과 지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수익과 지출 나누어서 순융자 이런 내용을 쓰겠죠.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통합재정 수지 작성할 때 이러한 어떤 경상수입, 경상지출, 자본수입, 자본지출 이렇게 나누어 작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성질별로 구분한다. 이런 말로서 이렇게 맞는 표현이 되죠. 대신 통합재정 범위에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은 전체가 포함된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지만은 조금 전에 바로 GFSM 2001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비영리 공공기관은 포함이 되는데 영리 공공기관 이쪽은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50% 이상 하는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합재정 수의 작성할 때는 현금주의 하면서 금융도 제외, 그 다음에 뭐도 제외, 당연히 이런 어떤 비영리 공공기관도 모두 제외 이런 내용을 쓰고는 있지요. 그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 약간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교수책 바탕으로 재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여기에 중앙지방정부 통합재정수지 작성은 GFSM 1986 기초하고 있고 일반정부 결산수지 작성하는 것이 GFSM 2001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2001에 바탕을 두고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알고는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가 포함된다 이것은 좀 잘못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한다겠죠. 그래서 순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계 개념상의 정부 예산 총괄표 이렇게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만약에 2번이 약간 뭐 까다로울까? 그렇지도 않죠. 사실상은요. 그러나 1번, 3번, 4번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정답은 2번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죠? 그렇게 봐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GFSM 1986과 2001 하는 것은 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히 보시되 앞으로는 GFSM 2001에 바탕을 두고 시험 문제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일반 정부 통합 재정 이런 식으로 또는 일반 정부 결산 수지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6번 돼 있죠. 정책 분석의 평가 연구에 적용된 기준 중 내적 타당성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타당성 개념할 때 내적, 외적, 구성적, 통일 결론돼 있는데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적 타당성은 실험 내에서 바로 이게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이걸 찾아내라는 것인데 그게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느냐, 인과적 결론이 정확하게 나왔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외적 타당성은 실험 외의 시기나 상황 모집단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였죠. 그죠? 구성적 하는 것이 바로 어떤 평가를 하면은 평가를 위한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실험을 하면 실험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처치 결과 모집단 상황이 되는데 이런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 조작하는 정도돼 있고 또 결론의 타당도는 효과를 찾아낼 만큼 좀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되어 있는데 한 100명 조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한 10,000명 조사에서 결론 내리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일정이나 이정을 범하지 않을 확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도 하는 것이 측정 도구의 일관성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개념을 봅시다. 내적 상황성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실험 내에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돼 있는데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와는 관계돼 있는데 인과관계지요? 그럼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돼 있는데 그럼 당연히 3번 내용이 내적 타당성이 되겠죠. 1번은 뭡니까?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했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 그 다음에 2번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성공 조작화된 정도였기 때문에 구성적 타당성.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신뢰성. 그럼 정답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3번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전 중하라고 봅니다. 그냥 뭐 기본 개념인데 뭘. 그래서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가봅니다. 지방공무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축될 수 없는 사람은 됐는데 이거 알파 행자이라든가 핵심 체계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예요. 인사위원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인사이원에 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알게 되면은 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정 후견이 이런 쪽을 생각하면서 피한정 후견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해산 파호 대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것이 바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인사위원회 돼 있는데,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인사위원회는 핵심이 뭐라고요? 정책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이라고요. 그럼 이럴 때 정당의 당원이 나왔고 특정 정당의 편을 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정치인이 어떤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외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 제외되어 있고 지방의 의원 제외,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인사위원회 위원돼 있는데 지방의 의원, 정치인이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죠. 그죠? 그럼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소 퇴직한 사람, 그 다음에 교장,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인사위원회 하게 되면 상임위원도 있고 비상임위원도 있고 뭐 그럴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인사위원으로 임명돼 이축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되는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이게 빠져 있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 3번, 4번 다 있고, 그 다음 1번 지방의 의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하는 것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쪽 될 수 이렇게 나고서 빠져버렸는데, 거기에 해설은 제가 정확하게 1번이 될 수 없다고 해놨는데, 될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수정해서 자료는 다시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 8번 돼 있죠. 그럼 문제 7번 하는 것이 좀 까다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답률이 좀 낮기도 하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했을 때, 법령 내용이지만 단수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추론을 하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은 어떤 중이라든가 약간은 뭐 중상 쪽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8번 돼 있죠. 조직 구조 유형돼 있는데, 우리가 기사 매수내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사 매수내 이게 이제 바로 대표가 제시했던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메시지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이걸 얘기하는데, 먼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기능 구조는 AA, BBB, CCC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조정이 어렵더라. 그래서 이 기능 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A, B, C를 모아가지고 한 부서화시키자 하는 것이,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A, B, C를 모으자. 그럼 A, B, C는 조정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휴대폰 사업을 중심으로 A, B, C를 모으자. 그럼 A, B, C는 조정은 잘 되겠죠. 즉 사업 부서 내 A, B, C는 조정은 잘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도체하고 휴대폰, 컴퓨터는 별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부서 간 조정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 책임 소재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쪽은 어느 부서가 일을 잘못했습니까? 좀 판단이 어렵죠. 적자가 나면 어느 부서 잘못 적자가 났는지를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 적자가 생겼다 하게 되면은 이게 반도체 부분의 적자인지, 바로 스마트폰 부분의 적자인지, 컴퓨터 부분의 적자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과 책임서에 명확한 것이 사업구조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능구조, 사업구조 비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 보세요. 사업부 구조는 조직의 산출의 기반을 둔 부서의 방식이다. 그럼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이게 산출물의 기반을 둔 구조의 방식이죠.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사업부서 내 기능 조정은 용이하지만은 사업부서 간 조정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말 썼으니까요. 한 매트릭 구조돼 있죠. 한 매트릭 구조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다 안 넣어놨네요. 당연히 매트릭스 그림 자체는 이거잖아요. 이런 것을 매트릭스라 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요, 여기에 위에는 이제 기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조달, 생산, 판매, 조달, 생산, 판매 이걸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업별 구조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어떤 반도체냐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냐 그 다음에 컴퓨터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조달 부서에 있으면서 바로 반도체 이렇게 이중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직적인 기능 구조와 수평적인 사업 구조 형태를 결합한 것,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플러스 M형 구조이다, 이 말을 쓰는 것이 매트리스 구조가 되는데, 매트리스 구조하는 것은 수직적인 기능 구조에 수평의 사업 구조를 결합시켜 조직 운영상 신축성 확보되어 있는데, 당연히 탈관료지 모형이니까 신축성이라는 말 나오겠죠. 그죠? 쉽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네트워크 구조하는 것은 복수의 조직의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 네트워크잖아요. 통해 결합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했는데, 네트워크 구조는 뭐예요? 원래 시장과 계층의 중간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 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조는 자기 조직은 전략, 계획, 통제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고 나머지 디자인, 생산, 판매를 아웃소싱한 다음에 다시 연계망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단위 자율성 주기 때문에 자율적이면서 바로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 분권이 직권, 그걸 상당히 지속하는 것이 네트워크 구조 되겠죠. 그죠? 그럼 네트워크 구조 개념인데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조금 얘기했듯이 4개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합관계 이루어 환경에 대처한다 했습니다. 하면 수평 구조되어 있는데 팀제되어 있죠. 제가 축구팀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럴 때 어떤 그죠? 단순히 통설 범위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업무의 형평성을 생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수비수 역할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공격수 역할도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미드필드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ABC의 연결성 이런 걸 많이 중시하면서 그럴 때는 그 전체 업무의 연결성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과정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핵심 업무 과정이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수평구에는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이다. 그리고 이런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했는데, 이 네트워크 구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듯이 핵심 업무 역량 중심으로 이거죠. 그죠? 핵심 역량 위주로 우리 조직을 만들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하고 수평 구조 이 내용을 좀 구분해서 봐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이 1번 지문이에요. 또 이 지문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사업 부서 간 조정이 용이하다, 잘못이다. 사업 부서 내 기능 간 조정은 용이하나 사업 부서 간 조정은 어렵다. 이게 나온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돼 있는데요. 당연히 정답하는 것은 1번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9번 갑니다. 그죠? 그럼 연공주의 돼 있는데 이것도 비교를 해줘야 돼. 일단은 연공주의 돼 있는데 시니어리티 돼 있는데 연공서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공서열을 중시합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중시한다는 겁니까? 연공서열을 중시한다는 것은 근속연수를 중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속연수요. 그럼 이럴 때 연공주의의 대비된 개념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성과주의죠. 그럼 성과서열을 중시한다, 이런 말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당연히 뭐 알파니 기본서 보면 기존 인사행정과 전략 인적 자원관리 비교 해서 가끔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비교를 하면서요, 당연히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포상이 들어가는 것이 성과주의잖아요. 그죠? 대신 연공주의는 연공서열, 근속연수에 기초해서 승진 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요, 나머지는 간단하죠. 당연히 근속연수,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했는데 맞는 표현이죠. 연공주의니까요. 근데 성과에 대한 보상하면 그건 성과주의잖아요. 안 맞지요? 야, 기억 들어가고 니은 빠져야 될 것이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 이제 답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아, 기억 들어가고 뭐야? 여기에 니은 빠지면 답 나왔습니까? 그리고 계층의 서열 구조 확립으로 저희는 안정감 돼 있는데 당연히 이런 어떤 근속연수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계층 구조를 바탕을 하고 있죠. 그럼 정답은 2번으로 쉽게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경쟁하는 것이 당연히 성과 평가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과가 우수한 사람에게 승진시켜 주겠지요. 그런 시각에서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했는데 성과주의죠. 그럼 연공주의 대비된 개념이 뭐라고? 성과주의. 이것만 생각해도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난이도 뭐예요, 이거? 당연히 중하죠. 이런 것들을요. 야, 지금까지 뭐 중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한 문제나 아니면 두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문제가 있죠. 앨리스의 관료 정치 모형, 이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모형 원 하는 게 뭡니까? 이거죠. 하나의 합리 유기체. 그럼 조직의 전체 목표 하나만 생각하죠. 합리 모형입니다. 이건 하이브스의 연합체되어 있는데 당연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죠. 느슨하게 연결된 하이브스의 연합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직 과정 모형이고요. 그런데 관료 정치 모형은 독립적 개인적 행위자의 집합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협상 타협 연합 지배되어 있는데 이건 상류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이쪽은 중하, 이쪽은 상층부 의사결정 설명한 적합하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박스 내용 확실하게 기억을 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모의 느슨의 무게 하위 조직들이 결합체하면서 반동의 하위 조직들, 이들은 전체 목표의 하위 부서의 목표. 이런 말 썼죠. 그죠? 그러면서 SOP 프로그램 레파토리. 근데 관료 정치 모형이 독립적 개인적 행위자의 집합체하면서 당연히 개인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하되 저희 전체 목표 플러스 하위 부서 목표 플러스 개별 행위자의 목표까지 고려한대. 이렇게 하니까 목표의 공유도가 매우 약하죠. 그리고 정책 일관성도 매우 약하죠. 이거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갈등의 준해결, 뭐 정책의 준해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은 뭐 회사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같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각에서 이 내용은 아무래도 모형 2가 되겠죠. 그죠? 조직 과정 모형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돼 있죠. 국가 전체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했는데 전체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뭐였습니까? 좀 얘기했듯이 그거였잖아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죠. 그 다음에 3번 정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했죠. 좀 얘기했듯이 합리모는 항상 목표가 하나여서 밑에 결정이 2번 결정, A 결정, B 결정, C 결정이 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위 부서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건 개개인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일관성은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요. 조금 전에 이 박스 내용 이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목표의 공유도 매우 약하다. 적의 일관성은 매우 약하다. 교재 박스 내용 정확히 있는 내용인데 뭘 어떻게 하라고.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단일한 결정 주체가 아니라 반독립적 하위 조직들 돼 있잖아요. 그죠? 하위 부서네요. 하면 이것도 모형 2지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료 정치 모형에 해당하는 것 있는데 정답은 3번 갈 것이고 2번 하는 것은 바로 모형 1으로서 합리 모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난이도 뭡니까? 중하예요. 너무나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들인데 뭘? 그럼 일단은 10문제 맞추고 가거나 앞에 얘기했던 약간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요. 9문제 내지 10문제를 맞췄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11번에 제니스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건 되는데 집단사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죠. 제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사고도 있는데 집단사고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어떤 집단에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모두가 뭡니까? 찬성했으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대안이야. 이런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청와대가 가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면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양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 뭐 꼭 특정 대통령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다 마찬가지. 이상하니 대통령실에 의사결정하면은 불협화음이 없는 것처럼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지도자가 지나치게 뭡니까? 그죠? 일방적으로 좀 지시, 명령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 어떤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자기가 몰고 간다든가 그랬을 때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집단 사고하는 것은 의사결정상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두 찬성. 그게 만장일치의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토론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집단 지성하게 되면 그건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성, 사고,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그게 내용을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룹 싱크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집단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토론과 그 다음에 생각, 논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 그럼 이것은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 지성이 활용되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에 빠지지 않겠지요. 집단 사고는 그런 어떤 토론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집단 사고 냈잖아요. 응집성이 굉장히 강한 집단에서 합의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비판적 사고가 억제되고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뭐 기본성이 당연히 있고요. 핵심 체크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것이 만장일치된 환상 이런 말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되어 있는데 결국은 집단의 응집성이 강할 때 그리고 비판적 의견 개진이 어려워졌을 때 그럼 예방 전략은 뭡니까? 바로 비판하는 토론하는 그런 그죠? 절차를 만들어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뭐 침묵을 합의로 간절한 만장일치 환상돼 있는데 여기 아무도 반대함이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야 모두가 찬성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다음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돼 있는데 이럴 때 자기검열요. 여기에 자기검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단적인 합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합의를 반대 의견을 깨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통해서 그것을 묵살을 시켜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개념이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은 3번 질문하는 것이 약간 여러분 까다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통해서 묵살을 시켜버리는 그런 얘기니까 집단 사고와 관련되겠죠. 그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뭐 만장일치된 환상 이런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생각하면 집단 사고는 결국 무의판적이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집단 지성의 활용 이런 말은 맞아 안 맞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집단 사고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이 바로 알파 행자 기본선이 좀 더 자세하게 돼 있고 그다음 핵심 체크가 조금 압축 요약되어 있는데 이게 핵심 체크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충분히 어떤 만장일치된 환상, 다친 마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가 정보와 비판적 평가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뭐 외부 위협부터 못해 높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어떤 외부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들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요 집단 사고 내용들을 뭐 이런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건 틀린 사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12번 가지요.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여기 구조 상황 이론 돼 있죠.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 돼 있고 자원 의존 이론 조직군 생태론 돼 있고 조직 경제학에서 거래 비용 이론이라든가 주인 대리인 이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공동체 생태학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 박스는 완벽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 우리가 구조 상황 이론 이 내용도 보는데 구조 상황 이론 뭡니까? 상황 변수에 적합하게 조직 구조가 설계되어 조직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안정적 환경 기적 구조, 불안정 환경 유기적 구조, 번수 등의 연계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환경을 유형화시켜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중법 이론이다 했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조 상황 이론은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조직, 유기적 조직 구조 이게 효과적이라겠죠. 정확히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전략적 선택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게 조직 구조가 그죠?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환경 결정론적이고요. 그다음 조직 관리자가 이 조직 구조를 선택한다. 특히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말들이 전략적 선택 관점에 있는 이론들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조직 관리자의 전략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뭐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관리자가 환경을 볼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고 그 전략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면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죠.
하면 거래 비용이라는 데 있는데, 거래 비용으로는 일단 이걸 이야기하죠. 다 이거 진짜 강의 사용했던 거잖아요. 바로 출판사가 인쇄소하고 거래하면서 뭡니까?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럴 때 시장에서 이런 어떤 자산 전속성,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제한되면서 개지행태 이런 게 발생하면서 거래 비용이 크게 발생하면은 이것을 시장 거래를 하지 않고 우리 하나의 조직 내에다 집어 넣어버리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집부 인쇄부를 둬버리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 개체 조직이 되는 거죠. 개체 조직에서 이런 관리 비용, 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면 다시 바로 시장으로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래 비용으로는 돼 있는데, 물론 유형구조, M형구조를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구조인 기능별 조직보다 M형구조인 사업별 조직이 거래 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더라. 이런 M형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 또 윌리엄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거래 비용은 이거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시장 거래 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 비용보다 클 경우에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 나이인데, 거래 비용이 크게 시장에서 크게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조직 내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맞는 표현이네요. 다 맞잖아요. 그럼 조직은 생태할 게 있는데 보세요.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인은 돼 있잖아요. 그죠? 우연적인 변화로 한정되며 계획적인 의도인 변화는 배제된다 이런 말을 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요즘 4월달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 그죠? 이 동네 나무를 심었는데, 그래도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환경에 가장 적합해서 귤나무를 심었는데, 그죠? 제주도에 심었어. 그래, 좋아. 그래서 잘 살아. 그래서 이런 귤나무, 군집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도 조직은 생태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꽃이 이런 것이 바람에 휙 날리면서 뭡니까?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떨어져. 근데 적합한 곳에 떨어진 것은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한 곳에 떨어진 것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적합한 곳에 그 꽃들이 뭡니까? 또 군집을 형성해서 살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조직군 생태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 쓰죠. 그죠? 산업상의 기지구조가 적합해 있는데 시간이 흘러나가면서 뭡니까? 이런 어떤 뭐 기지구조 이런 것들을 그죠? 만들어질 수 있고 유기적 구조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적합하면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하면 도태되는데, 조직관리자가 이런 어떤 유기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고 우연하게 유기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 조직군 생태는요, 기존의 이론과 달리 계획적인 변화 이런 거 외에 우연적인 변화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재에서는 뭡니까? 기존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 수동적 적응론을 하게 되는 상황 이론이 뭐였습니까? 봐보세요. 이 내용이 뭔가? 안정적인 기적 구조가 적합하더라 하게 되면 이것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임의론 자발론은 아니지만은 그 수동적 적응론의 관점이죠.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이론 하는 것이 바로 저비용 전략의 기획구조, 차별화적 유기적 구조 하게 되면은 조직관리자의 어떤 계획적인 그런 전략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직군 생태라는 것은 이런 어떤 조직관리자의 이런 어떤 계획적인 그런 어떤 변이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연한 변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환경과 적합하면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여기 어떤 4번 지문되어 있는데 계획적 의도인 변화는 배제된다? 잘못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사실상은 1, 2, 3번에 전혀 그죠? 논란될 만한 게 없잖아요. 정답은 4번 돼 있는데, 이 내용도 뭐 정답은 한 중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3번 가봅니다. 그죠? 그럼 13번 내용에 직무평가 방법도 있는데, 세상에 이걸 틀리고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말입니다. 서요, 직직, 분점, 직기. 제가 이야기합니다. 서열법과 요소 비교법은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것이고, 분류법과 점수법은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기준표라는 말하고 기준 직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직지, 분점직기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서열과 요소별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고, 분류 점수법은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하되, 서열법이 좀 더 세련된 요소 비교법이 될 것이고, 분류법이 세련되면 점수법이 될 텐데, 바로 앞에 두고가 비계량적이잖아요. 전체로 보는 것이고, 뒤에 두고가 바로 계량적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서요, 직지, 분점, 직기 이것만 정리를 해놔도 서요, 직지, 분점, 직기 이것만 딱 정리해놔도 여러분들이 요소 비교법과 점수법은 뭐라고? 계량적 방법이라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소 비교법은 직무와 직무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기준 직무와 되는데 이게 기준이 아니라 직무잖아요. 기준표가 아니고요. 기준 직무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서 돼 있죠. 그죠?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것이죠. 평가하는데 비교하는 게 방법이다? 당연히 잘못이죠. 계량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요, 직지, 분점, 직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서요, 직지, 분점, 직기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직지, 직기 이 기는 물론 기준표라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점수 뽑은 데 있는데 점수 뽑으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쪽에 뒤에 있으면 이것은 요소별로 계산한 다음에 합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량적이란 말이죠. 하의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하는 방법이죠. 분류법을 우리는 등급법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급 기준표가 작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법 미리 정한 등급 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해서 등급을 결정한다 했는데 바로 전체를 그냥 봐버리는 거 말죠.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계량적 방법이다. 전체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서열법 직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죠. 전체의 중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말 썼습니다. 그럼 이럴 때 4번 내용에서 우리가 비계량적 방법이다. 뭘 틀려요? 틀릴 게 뭐 있어요? 서요, 직지, 분점, 직기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과하다면요.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엉망을 한 겁니다. 진짜로. 이런 내용을 모르고 틀렸다면. 이것도 모르면요. 진짜로. 이것도 하기 싫으면요. 공무원 시험 그만 둬야 돼요. 이것이 방대하다고요? 기존의 기출문제 봐보세요.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진짜로. 저도 강의하면서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제 자식 같기도 하고 제 동생 같기도 하고 열받을 때가 있어요. 최소한 공부를 한다면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고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단기간 내에 원하는 시간 내에 합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가보겠습니다. 문제 13번 정답 당연히 4번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가죠. 그죠? 우리가 전자정부대 있는데 자 전자정부 이야기하게 되면 주고라고 설명하는 게 뭡니까? 전자정부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가정보화기획 지금은 정부조직부는 국가정보화기획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하는 것이 바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요즘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국가정보화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정보문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사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냐 이 정도는 구분을 또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시험 문제 이것도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옛날에 다 5년 하다가 바뀌었단 말이죠. 3년. 대신 전자정부 기본계획 하는 것은 여기에 5년이죠. 그러니까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5년이란 말이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3년.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수립하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 부서를 정할 때는 누가 정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겠죠. 그러나 행정기관 내 기관별 계획을 종합해서 전자정부 기본계획하면 전자정부 주무부처 생각해도 이 문제 풀 수 있는데 전자정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지금 전자정보법 내용인데 중앙사무관장기관이 있어요. 하면서 거기에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이 되겠죠.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돼 있는데 이 중앙사무관장기관이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죠. 그의 용어가 있단 말이지. 전자문서하고 전자화문서 정도 구분해줘라. 이것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핵심 체크에 있어요. 그럼 기본서에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자문서는 컴퓨터 처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는 종이문서 등을 바로 이와 같이 정보수집 처리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거죠. 전자화시켰잖아요. 변환시킨 것이죠. 양자를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정보 시스템과 정보기술 아키텍처도 비교 문제 자주 나왔죠. 그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기간 쭉 돼 있는데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중앙사무관장이라는 장은 돼 있죠.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말입니다. 5년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돼 있잖아요. 그죠? 전자정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능정보사에 종합계획하는 게 있게 되는데 그건 정부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바로 종합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능정보 책임관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핵심적에 들어있는 내용이겠죠. 그죠? 한 중앙행정장관, 지방자치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체급, 효율적 수립, 시행과 지능정보사업 조정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이걸 지능정보책임관 돼 있는데 임명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다 나온 것이 뭐예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맞죠? 2번 돼 있는데 전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요. 그리고 행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쪽 중앙행정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누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무조건 행정안전부 장관 하면 안 돼요.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 행정기관의 이 계획을 다 모아가지고 국회 사무총장이 작성하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를 장이 사무총장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국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전자정부 이런 어떤 기본 계획하는 것들 있는데, 그죠? 그건 누가? 그죠? 국회 사무총장이 수립하는 것이죠. 대신 이것을 다 모아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사무총장 등을 다 모아서 중앙사무관장기관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자하 문서 설명했죠? 전자 문서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능정보와 책임관 임명되어 있는데 중앙행정장과 지방자치장은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법령 내용이란 말이지. 보면서 암기도 좀 해주면 되겠죠? 특히 1번 내용에서 지능정보사 종합계획하고 전자정부 기본계획 이것은 구분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나왔던 문제니까 중정도로 봐주는 거죠. 한편 롬잭 있죠? 행정책임 유형돼 있는데 개정 책임, 법적 책임. 개정제는 당연히 이속이 되겠죠. 그죠? 법적 책임.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될 책임. 대표적이죠. 전문가 책임. 전문가 어떤 윤리. 이런 걸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정책 책임. 당연히 어떤 국민 요구에 따라야 될 책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 박스 내용, 이거 시험 문제, 이것도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원칙이 내부냐, 외부냐. 통제가 강한가, 약한가. 관료의 책임과 전문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과 정책 책임이 있는데 외부에 법적 책임이 있잖아요. 정책 책임이 있잖아요. 외부. 그럼 외부 기관은 요구에 얘기했죠.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될 책임 하는 게 법적 책임이죠. 바로 그 다음에 국민 요구에 따라 책임 이런 내용들이 정책 책임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2번 지문에 표준 운영 절차나 내부 규칙에 따라 통제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내부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내부 규칙. 그럼 이것은 바로 외부라는 말하고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지. 그래 당연히 잘못이 되는 거예요. 계층계는 뭐였습니까? 이거죠. 상명하복. 전문가 책임. 전문 직업적 규범의 전문가 집단의 관행. 정책 책임. 민간 고객의 이익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것도 2번 돼 있는데 이 박스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기존에 이미 출제가 2번이나 됐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2번 나왔다가 하면 선생님 본 적이 없는데요. 야, 9급 공부한다고 9급 시험 문제만 보지 말고 7급 시험 문제도 보셔요. 그게 계속 내려와요. 9급으로. 왜 공부를 너무 그렇게 좁혀서 하세요? 여러분 경쟁자는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9급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9급, 7급을 다 보잖아요. 심지어 국회 8급까지도 봐요. 그럼 거기에 문제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국까지 9급만 보니까 9급 시험, 9까지 9급 문제만 봐야지? 미쳤어요. 현직 교수들이 문제 내요. 근데 현직 교수들이 이 문제를 낼 때 바로 국가적 문제도 드리고 지방적 문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국회적 문제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딱딱 잘라가지고 한다? 말이 안 되죠.
다만 이제 국회 시험은 국회 내에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떤 입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은 있죠. 그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16번 되어 있죠.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정사업 성과관리 내용 하게 되면 이거 많이 하겠죠.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개념만 한번 생각해봐라. 자율이란 말은 자기들이 하는 거야. 자기 부서에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근데 심층평가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율을 먼저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심층평가할까요? 심층평가 해보고 문제 있으면 자율평가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점 생각하면서 우리가요, 이런 어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심층평가로 들어간다는 거, 이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 문제 정답도 너무 간단히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재정사업 성과관리 내용은 당연히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 방법으로 재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데, 성과 평가해가지고 그냥 평가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완료시켜야죠. 평가 결과 완료. 생각하면 간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층평가 결과 기획전용이 필요하다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먼저 우리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이쪽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체평가 해보고 문제 있으면 재평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율평가 해보고 문제 있으면 심층평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쉬워요. 이거 교재에 없느냐? 있어요. 우리 책에 있어요. 선생님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이런 내용들 다 있어요. 여기에 내용에서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제가 이거 지금 이번에 강의하려고 다 정리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딱 문제.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2003년 도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인데 여기에 자율평가 결과 추가평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심층평가 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하는 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 미국 PART 방식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원래 이제 클린턴 정부의 GPRA 방식되어 있는데 이게 부시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했다는 거야. 그 부분적이란 말이 뭐예요? 파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PART 하는 것이 프로그램 어세스먼트 레이팅 툴 이런 식의 리뷰 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PART 내용이 되는데, 그죠? 그게 이제 자율사업, 자율평가할 때 평가 지표, 이런 내용과 관련된 툴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부에서, 그죠? 이 GPRA, 정부 성과 결과 이런 법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 거거든요. 이게 자율평가 제도. 근데 이게 시험 문제 기존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부시정부도 이럴 때 PART를 통해서 바로 GPLE 방식의 이것을 어느 정도 보완, 이렇게 출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율평가 있고, 그 다음에 심층평가,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럼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3번 잘못이죠? 4번, 재정사 자율평가 제도는 미국 관리회사 PAR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바로 자율평가가 PART와 관련되어 있다. 이거 진짜 핵심 체크 책 보세요. 기본서 보세요.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지. 16번 내용 풀 수 있겠고요. 의미만 파괴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돼요. 자율평가, 심층평가, 의미 생각해보게 되면 추론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자 이해충돌 돼 있죠. 최근에 이해충돌 관련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국회의원과 업무하는데, 또 장관이 어떤 업무하는데 이해충돌 하면서 특히 주식 소유하고 있을 때 이해충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했는데,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그죠? 2022년 1년 후니까요. 2022년 5월 달에 시행을 한 거란 말이죠. 야, 이거 책에다 써놓은 책이 있을까요? 제가 핵심 체크에는 시행 시기만 써놨는데, 이 기본서에는 이거 써놨어요. 제정 시기도요.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지금 이제 교재에 실었죠. 왜? 그만큼 저는 시험 문제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 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하는 것은 기존에 바로 부패 방지 관련한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공직윤리법의 내용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중요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그죠? 이 옆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럴 때 제가 여기에 제정하는 것이 2021년 5월 18일, 시행하는 것이 1년 후에서 2022년 5월 19일.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강의에서 막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기 어려워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저는 책에는 있는데 일단은 뭐합니까?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2번 하는 것은 기존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충돌 종류하는 것이에요. 실제적 나왔는데 바로 이정순 유행책에서는 실질적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견적 이게 있고 잠재적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해충돌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줘야 돼요. 이해충돌 실질적은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 발생한 이해충돌.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은 있어. 그런데 아직 현지화된 것은 아닌 됐고요. 잠재적 이해충돌은 미래의 공적 책임에 관련된 일에 연루되는 경우 발생돼 있는데 이런 어떤 이해충돌의 의미도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현지화된 것이 아니다 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견상으로는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 그게 이해충돌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외견상하고 잠재적 두 가지를 정확히 구별을 해줘야만이 나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해충돌 회피 방법 이런 것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파악하시고요. 이 내용도 시험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됐고요. 그 다음 3번에 이제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게 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이해충돌에 대해서요 이 내용을 써놨어요. 진짜 교재에다가요. 기본서 이런 쪽에 제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내용들 하면서 쭉 하나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이해충돌 페이지가 어딨냐 여기 있네. 이해충돌 회피 의뢰인데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충돌 회피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충돌 회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내용 보면서 진짜로 교재를 얼마나 꼼꼼하게 썼는지를 잘 파악하면 될 텐데요 이것은 상시적으로 추론도 가능해요. 왜? 내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내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쉽게 이것은 제가 책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추론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감사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나 이번에 발생한 기관 하면은 해당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럼 해당 공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에 감독기관이 또 있겠죠, 그죠? 감독기관 이런 쪽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그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한 규정 내용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은 여기에 2번과 3번 내용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데 아마 1번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으면은 4번 내용하고 헷갈려서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난이도 분석은 중상으로 분류했는데 오히려 정답률은 또 높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어떤 이해충돌 하는 내용들은 사실상은 누가 나한테 이제 뭡니까? 사적인 접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개인적인 이해충돌이 있다, 친족과 관련된 사람이 나한테서 어떤 업무 처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럴 때 내가 이제 뭡니까? 신고를 하고 그것을 회피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죠? 당장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그런 위반행위, 이 법의 위반행위 이런 쪽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독기관 그 외에도 이런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까다로운 문제이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1번 지문 알파는 기본선 정확히 했는데 핵심 체크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적 내용은 없고 시행 시기만 좀 써놨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7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들은 마찬가지 핵심 체크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넘어가세요.
여기에 직위해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직위해제. 직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리예요, 자리. 자리. 그러면서 이건 자리를 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장 직위해제하면은 바로 경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이 말이잖아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되는데 제가 직위해제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는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둬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사유 하게 되면 일단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나 근무수행 극히 나쁜 자, 그다음 8강정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징계라고 했죠.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그 외에도 4번, 5번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한편 직권면직의 사유 이런 쪽은 직제와 정원의 개표 또는 예산의 감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성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정된 때 그 외에도 전직 시험에 3번 이상 불합격한 자가 되겠고요. 군무 이탈,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 면허 취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직위해제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를 구분하는데 개념도 구분해야 되죠.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 보존,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 직권면직,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을 시켰으니까 공무원 신분 박탈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위해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징계한 종류인가? 징계 종류는 아니죠. 징계의 종류는 조금 얘기했듯이 파해, 강정, 감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바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지, 감봉, 견체 6가지잖아요. 이 앞에 파해, 강정까지를 중징계, 그 다음 뒤에를 경징계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강임, 징계 아니라겠죠? 직위해제, 대기명령, 직권면직, 징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1번 잘못이잖아요. 직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아니라겠죠?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겠잖아요. 그럼 이것도 잘못이네요. 그렇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수행 극히 나쁜 자에 대한 직위해제 가능하다 했는데 조금 전 직위해제 사유에 있었죠?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4번이 좀 어렵죠.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됐어. 그럼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은요, 보세요. 여기 형사사건은 기소된 자 돼 있는데 기소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뭐합니까? 법원이 기각이 됐어.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그 사람의 혐의를 어느 정도 보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 8강정에 해당한 징계를 요구 중자들인데 이제 징계기일 요구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직무를 바로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어떤 뭐 심사 거친 다음에 3개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인사일 심의 거친다 말도 안 되고요. 3개월 이내에 돼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직위 부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소멸되었으면 지체 없이 바로 부여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록을 찾아내는데 바로 직위해제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또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 18번. 그렇게 해서요, 이 정도도 뭐 중정도의 문제라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전부 개정된 데 있는데 여차에 2021년 1월 전부 개정되어서 이게 시행된 것은 2022년 1월 13일부터죠. 시행은 1월 13일부터입니다. 2020년 1월 13일부터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 참여 제도는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왜 너무 간단하고 하냐 하게 되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요, 청구 투 소환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청구 투 소환 이야기했을 때 청구제도 2개가 있죠. 바로 조례, 재정, 개표 청구요. 개표 청구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이 제도 하는 것은 99년에 지방자치부 개정되면서 규정이 도입되었고 시행은 2000년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투소환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 도입되는데 주민 투표 돼 있고 주민 소송 돼 있고 주민 소환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김대중 정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노무현 정부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투표제도 하는 것이 원래 지방자치법에 들어온 것은 94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별도 따로 법률하는 것이 주민특보법인데, 그게 제정 시행된 것이 2004년이죠. 2004년입니다. 그다음 소송하는 것이 2006년 시행이고요. 시행 기준으로. 주민 소환하는 것이 2007년에 시행이 되죠. 그죠? 시행 시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거 2000년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청구 투소한 제도 이거 생각하면서 이것의 기존의 도입 순서들을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몇 번 봤을 테니까 이걸 기억했다면 너무 간단하지. 그러니까 주민 소환돼 있고 주민의 감사 청구, 주민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이런 게 있죠. 그죠?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그죠? 여기에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있는데 바로 1년 후였으니까 바로 전부 개정된 것은 2021년 1월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행은 2022년 1월 13일 되어 있는데 교재에 가끔 시행 일자가 이 제정 일자로 표시된 게 있어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용들 보게 되면은 뭐 내용들 있잖아요. 조례 제정 개폐 청구 99년 2000년, 주민 감사 청구 99년 2000년. 좀 얘기했죠. 다만 이제 주민 발안 내용들이 좀 바뀌었죠. 요건도 바뀌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지방 장애에 청구했는데 바로 현재는 이제 지방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대신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뭡니까? 지방 장애에 제출하는 거예요. 왜? 규칙 제정권은 지방 장애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례는 지방 의회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 장애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민 감사 청구 이런 요건들 변화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에 투소환 되어 있는데, 투표, 소송, 소환해서 바로 시행시기 2004년, 2006년, 2006년, 7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 소환하는 것은 2004, 2006, 2007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기본 강의라든가 심화 강의 또는 뭐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 전부 개정 내용되어 있는데 개정 전이 있고 개정 후 돼 있는데 이 시행이 아니고 이건 제정이죠. 제정입니다. 제정이고 그다음에 시행은 1년 후입니다. 1년 후. 1년 후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그죠 규칙 재개정 의견 제출돼 있는데 기존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지방 장에게 규칙의 제정 개폐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했는데 누구한테? 장에게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원래 이 자료가 너무 교재 내용이 빡빡하더라고요. 약간 삭제를 시키고 별도의 내용으로 집어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것인데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요? 청구 투소한 이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개정 후 돼 있는데 이럴 때 이거 2021년 1월 13일이 그죠? 제정된 것이고 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이죠. 전부 개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행은 1년 후에서 2022년 1월 13일부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요. 그래서 바뀐 내용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자, 이 정도 해 두시고요. 다음 20번 문제 내용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이게 이제 가장 까다롭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가장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 평가를 위한 사회 실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사회 실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실험이라든가 준실험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비해서 이제 비실험 이런 내용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마다 용어 쓰는 게 약간씩 다른데, 여기 통제 집단 사전 사후 하잖아요. 그러면 통제 집단이 있다는 것은 실험 집단 당연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두 개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사전, 사후 설계하는 것은 사전 측정, 사후 측정이 모두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 이 내용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하게 되면은 일단은 실험 통제 집단을 선발하는데 랜덤으로 해요. 그래서 무작위 배정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사전 측정을 해. 예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쪽은 강의를 실시하고 이쪽은 강의를 실시하지 않지요. 그다음 사후 측정했잖아요. 그죠? 뭐 95점, 77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냥 몇 점이 올라갔어? 이거 25점이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는 뭐 강의 듣지 않았는데 5점이 올라갔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지금 현재 이 차이 하는 것들 20점 하는 것을 우리가 강의 효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내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사전 측정하고 사후 측정, 이게 시험지가 유사하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라면 이게 강의 때문에 점수가 올라갔는지 아니면 사전 측정한 것 때문에 올라갔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 요인 하는 것이 검사가 테스트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뭐라고 번역합니까? 테스트 이것을 테스팅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테스트 이것을 바로 검사 또는 실험 아닙니다. 원래 실험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좀 잘못이에요. 시험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측정 요인이다 해서 사실상은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 사전 측정한 것이 사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일단 사전 사후 설계는 사전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측정으로 인한 나쁜 효과 이것을 검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검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검사 요인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 측정을 안 하면 돼요. 사전 측정을. 그럼 이럴 때 선발하고 사전 측정을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강의 실시하고 지원 안 했죠? 그 다음에 점수 90점, 73점 나오게 되면 이럴 때 몇 점을 17점 이런 것들을 그죠? 강의 효과라고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전 점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신 무작위 배정을 한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사전 측정 점수 거의 유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통지된 사후 설계되는데 이건 사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는 배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전 점수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바로 이것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양 집단이 무작위 배정했지만 점수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은 조금 전에 문제를 보세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인데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 이것을 검사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통제할 수 있다 했으니까 당연히 뭐 되겠습니까? 잘못이 되는 거죠. 사전 측정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를 없앨 수 있잖아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험 문제 봐서 바로 사후 측정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즉 점수가 올라갔는데 조금 얘기했듯이 점수가 올라간 것이 이 강의 때문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사전 측정 때문에 올라갔는지 이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검사요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측정 요인, 검사 요인 다 나왔는데 바로 검사 요인 하는 거 또는 시험 효과라고 나온 적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죠? 측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근데 측정도가 달라지면 그것을 도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추론, 개념을 정확히 알았으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준실험과 진실험 이건 비교를 많이 했어요. 진실험은 바로 실험자 통일단을 동지를 구성해서 엄격한 실험실에서 실험을 실시해야 되죠.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실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험보다는 어쩔 수 없이 비동질적이지만은 일반 그죠? 상황에서 실험을 실시한 것이 주로 준실험이죠. 그러니까 준실험이 실행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실험은 내적 타항도 강하죠. 외적 타항도 약하고 실행 가능성은 약하죠. 그럼 준실험이 반대로 내적 타항성은 약하나 외적 타항성이나 실행 가능성은 좀 강하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겁니다. 회귀 불론 설계돼 있죠. 그죠? 그런데 회귀 분석, 이것도 한번 생각하고 회귀 분석에서 회귀 불론 설계,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기존에 개념을 묻는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한 것이 이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회귀 불론 설계하는 것은요, 원래 만약 성적하고 사이의 소득 관계를 보려고 했는데, 이럴 때 점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야. 점수 분포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 했는데 그냥 회귀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회귀 직선이. 그럼 그게 회귀 분석이에요. 근데 회귀 불론 설계는 잘라봐요. 바로 장학금 지급 이걸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집단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집단 이들을 잘라서 따로 회귀 분석 해보는 거예요. 그게 회귀 불론 설계 했는데 핵심 개념은 유자격 기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자격 기준 그런 개념 정도는 하나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회귀 분석이 아니라 잘라서 하기 때문에 불연속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개념을 좀 우리가 강의 때 설명하니까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회귀 불연속에는 구분점에서 회귀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죠? 단절시켜서, 잘라서, 단절시켜서 바로 회귀 분석 따로 해본다 했죠. 맞는 표현입니다. 솔로몬 네 집단 설계대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보세요. 통지단 사전 사후 설계하는 것은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겠지. 근데 사전 측정을 그럼 안 하려고 했더니 사전 측정 점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점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로 그게 강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잖아요. 와, 환장하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합쳐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1실험 집단, 1통제 집단. 그것은 바로 사전 사후 설계죠. 통제 집단은 사전 사후 설계예요. 그 다음에 2실험 집단, 2통제 집단은 둘 다 안 한데 이쪽에 사전증을 해놨으니까 7.72점 나왔으니까 이럴 때 71점으로 평균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솔로몬 네 집단 설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뭘 줄일 수 있냐 게 되면요, 봐보세요. 이것만 비교해볼래요. 1통제 집단, 이건 사전 측정 했죠. 2통제는 사전 측정 안 했죠. 사전 측정을 하고 나머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점수가 몇 점이 올라갔어? 5점이 올라갔죠. 근데 사전 측정을 안 한 집단에서는 71점에서 73점으로 2점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요소는 똑같이 둘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사전 측정했느냐 안 했느냐 되는데, 사전 측정했더니 여기에서는 5점, 사전 안 하는 쪽에서는 2점, 그럼 사전 측정으로 인해서 몇 점이 생겼다? 3점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어떤 솔로몬 네 집단 설계를 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솔로몬 하게 되면 뭘 생각해요? 항상 지혜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 네 집단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정교한 그런 어떤 실험 설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실험 설계 내용인데 여기에서 조금 얘기했듯이 통일단 사전 사후 설계 이것과 그 다음에 통일단 사후 설계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 장점을 갖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검사 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죠, 외제적인 그런 역사 요인이라든가 뭐 여기 외제적인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 실험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요인, 성숙 요인 이런 것들의 영향도 어느 정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네 집단 설계에 되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조사 방법론의 내용이고,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약하다고 봐서 저도 예전에 교재를 넣었다가 요즘은 거의 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별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저도 안 하고 있고, 가끔가다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내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서 저는 1번을 가지고 보라 이거예요. 검사 효과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라 이 말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검사 효과 이것을 뭐 실험하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설명. 검사는 사전 측정의 나쁜 효과 이런 쪽을 생각하면서요,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떤 그죠, 측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측정을 하고 사후 측정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데, 다만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없애려면 그러면 사전을 안 하면 되는데 또 사전을 안 했을 때는 다른 문제 생긴단 말이지. 그럼 이럴 때 사전 사후 설계와 그 다음에 사후 설계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 뭐다? 이게 솔로몬 네 집단 설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밑에 내용 하는 것들은 그냥 뭐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정도로 해서요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22번 20번 문제 좀 어려웠었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여기 1번 지문에 대한 추론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17번 문제, 이 내용은 청구투수하니까 이것은 19번은 어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예지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겠고, 17번 문제 좀 까다롭지 않았는가,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제 뭐라 했습니까? 14번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거기에 문제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돌아가기가 좀 그러니까 문제 잠시 보게 되면은 아까 번에 제가 14번 이야기했었죠. 전자정부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바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하고 전자정부 기본계획 이런 내용들의 어떤 담당 부서라든가 소관을 좀 알아두시면은 문제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틀릴만한 문제가 몇 개일까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보게 되면은 진짜로 중3 정도로 해서 까다롭거나 어려운 문제 하는 것은 2문제 내지 3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2개 정도는 제외되고, 그럼 나머지 가지고 찍었을 때, 뭐, 다 틀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럼 85점. 다 맞췄으면 100점. 셋 중에서 한 2개는 맞췄다 하게 되면 95점. 하나 맞췄으면 90점. 그러니까 85점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진짜 남들보다 차별된 점수를 통해서 합격을 안정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요, 90점 이상까지도 저는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일부 선생님이 이번에 7점 맞아도 선방한다, 선방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안 가르쳤길래. 자,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로 공부 너무 적게 해가지고 요령껏 해가지고 합격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세요. 정도로 하세요.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하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꼭 찾기 바랍니다. 공부 제대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 또는 3개 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제 여기에 강의하는 것들은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서 더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요. 수고하셨고, 끝까지 시험 합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한 당신의 합격은 누가 주는 단순히 선의의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